다음 29호증의 20, 36호증의 3, 최상목 진술조서입니다. 그 당시 어떤 형식이나 절차를 갖춘 것도 없어서 그곳에 모여있는 상황이 국무회의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고, 다음 장입니다. 지금도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9호증의 21은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호에 대한 진술조서입니다. 5층 회의실에 들어가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9호증의 22, 36호증의 4, 조태열 진술조서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앉자마자 대통령이 A4지 하나 건네주면서 비상계엄 선포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충격을 받았고 자신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36호증의 2, 이상민 피의자 신분조서. 행안부 의정관 참석하지 않았고 개회에서는 안건 설명, 제안 이유 설명 없었다라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계엄 사령관 임명에 관한 심의도 없었고 접견실에 있던 직원에게 메모 요청했지만 발언 요지를 모르겠다고 해서 아는 만큼만 메모하라고 자신이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36호증의 7, 38호증의 1은 오영주 진술조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안건에 대한 설명 없었고 심의 과정도 없었으며 절차적 형식적으로 정상적인 국무회의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 당시 국무회의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계엄 선포안 계엄 사령관 임명에 관한 심의 없었고 행안부 의정관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36호증의 8, 박성재 진술조서입니다. 미리 안건 상정한 바 없고 국무회의 전제로 간 것도 아니다. 시작도 끝도 없던 회의였는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29호증의 18, 조태용 진술조서입니다. 김용현이 비상계엄 건의하는 것 보지 못했고 국무위원들에게 안건 나눠주는 것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고요. 다음 장. 계엄 선포문이나 포고령 받아본 적 없고 계엄 사령관 임명권에 대해서 누구로 임명하는지도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 29호증의 29입니다. 국회 사무처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내용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실로부터 통보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갑 38호증의 7은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김용현은 이 문건이 국무회의 심의 자료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일부 국무위원만 보았다고 할 뿐 심의 자료로 전 국무위원에게 배포되지도 않았고 실제로 이 문건을 가지고 심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문은 국무회의 심의와 국무위원회 부서를 거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에 공고하는 문건이라는 점에서 심의 자료가 될 수 없는 자료입니다. 다음 포고령 위원 관련해서 37호증의 2 회의록입니다. 이날 2025년 1월 15일자 회의록인데요. 이날 소방청장 허석권이 증인으로 나와서 계엄 당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경찰이 한겨레 경향 MBC 뉴스공장 JTBC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할 때 소방청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다음 갑 38호증의 2 여인영 진술조서입니다. 여인영은 김용현이 계엄 선포 전에도 평소에 계엄 선포되면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해서 합동수사본부에서 체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회 봉쇄와 침입 관련된 증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과 수방사, 특전사에게 부여된 임무와 수행한 역할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찰입니다. 피청구인은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 외곽을 봉쇄했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삼청동 안가 회동 이후에 집무실로 복귀하여 그날 국회에 배치 가능한 야간 기동대 현황을 확인하고 배치를 준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김봉식 서울청장은 바로 미리 파악한 경력을 배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김봉식은 경력을 배치하면서 경비 책임자들에게 국회 통제를 지시해서 1차로 국회 출입의 전면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국회를 전면 통제하였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후에 국회로 모여들던 국회의원들이 출입이 막히게 되었고, 출입을 막는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항의한다는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국회 외곽에서 출입을 전면 통제한 데 대한 항의가 들어오자 김봉식 서울청장은 상황지휘센터에서 참모들과 함께 국회 출입 통제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상계엄 담화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하여 23시 06분경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이 있는 보좌관, 직원들의 출입을 허용하자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조지호 청장에게 보고한 후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이 있는 보좌관, 직원 등의 출입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도록 국회 쪽 기동대에 지시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진술만 보더라도 국회의원이나 직원의 출입이 일시적으로 허용되었던 것은 결코 피청구인이나 김용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별 출입 상황은 얼마 되지 않아 전면 봉쇄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변화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피청구인이 승인한 포고령과 피청구인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한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을 발령한 23시 23분경 무렵 피청구인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박한수 계엄사령관에게 포고령이 하달되었는지를 물었고, 포고령이 하달되었다고 하자 포고령 관련 내용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라고 피청구인이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 지시에 따라서 박한수 사령관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조지호 경찰청장도 박한수 사령관이 전화하여 포고령을 하달한 것을 언급하면서 국회를 전면 통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경력 증언이 아니라 국회 통제를 지시한 것이 맞느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서도 조지호 경찰청장은 자신이 국회의원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자 포고령을 언급하며 국회 통제를 요구한 것이 맞다고 재차 확인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는 지시를 김봉식 서울청장에게도 전달하였습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23시 36분경 조지호 청장이 전화하여 포고령이 선포되었으니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세요 라고 지시를 내리자 국회 출입 전면 차단을 지시하고, 23시 37분경에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라는 무전을 직접 내려보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피청구인이 경찰을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였다는 점은 증거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